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오래 하기보다도 질문을 좀 하고 우리 또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간을 좀 오래 가면 더 좋긴 했는데요. 일단 두 번째 시간 좀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들 혹시 또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역시 여러분들 생각이 또 있으실 텐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에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국제 비교, OECD 국가들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뭐가 부족한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연도가 OECD가 뭔지는 아시나요? 네.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죠. OECD. 그래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OECD에 우리나라가 언제 가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95년. 네, 맞습니다. 95년에 가입했습니다. 95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이었고 OECD 가입한 지 2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 20년 전에 우리가 선진국적인 선진국의 어떤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가입시켜준 거잖아요. 일본이 먼저 가입했는데 우리나라 두 번째로 가입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IMF를 터지면서 이 IMF가 굉장히 큰 사회에 큰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OECD에 가입하고 1995년과 2005년, 15년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육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고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그렇고 OECD에 가입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OECD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기자님들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기자님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OECD의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이걸 꼭 물어봐요. 제가 이제 통계본부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OECD 통계는 제가 그래서 교육 통계는 가장 잘 아는 편인데요.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추적해보는 그 세분한 연구는 제가 작년에 또 내년에 또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발전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지표는 사실 우리의 발전에 맞게 몇 가지 뽑은 지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육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까 의무교육 종료 연령이라고 했는데 의무교육을 갖다가 받게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또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데 한국을 보면은 14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고등학교 3년도 의무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한 3, 4조 원 드는데 지금 무상급식 갖고도 저러는데 거기는 아마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가 돈을 안 내고 국가가 돈을 내는 무상교육. 두 번째,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사적인 격차를 갖다가 줄여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나라들을 제가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교까지 유럽 나라들은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독일은 공부하고 싶은 때까지 공짜입니다. 언제가 공부는 무조건 공짜예요. 얼마만큼 공부를 하든 다 국가에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개인에게서. 그래서 국가가 다 공적인 비용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중학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죠. 다음 취학률, 학교를 다니는 것. 학교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있는지 보면은 한국은 지금 비교적 중상위권 있어가지고 취학률도 높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취학률이 거의 100% 완전 취학을 갖다가 동일 연령 어린이들 학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학교를 다니면 완전 취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 취학을 달성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 때 피난 시절에도 우리가 막사를 쳐놓고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달성했다. 이 문제 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학교 이탈자는 아까 제가 그 니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숫자를 갖고 이탈자, 그러니까 중도 탈락한 학생들 비교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8에서 9%.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10만 명이 입학했다 그러면 10,000명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대략 한 학년에 지금은 한 45만 명 정도 있습니다. 40만 명 정도, 저출산 때 많이 내려갔는데 40만 명 입학하면은 4만 명, 3만 명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만 명이 매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몰라요. 외국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안학교, 그다음에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아까 니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 우리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에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학교에 적을 떠나는 있으면 완전히 무적 상태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니트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8.5%, 아까 제가 8에서 9%를 했죠. 8.5% 정도의 학생들은 지금 동일 연령 학생 중에서 뭐 졸업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고, 이 보면 우리가 24등, 그러니까 이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런 학생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보면은 이쪽에 이제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 오히려 옛날 공산주의 국가들 있었던 국가들이 굉장히 높이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교육비 투자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교육비는 크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루어져 있죠. 공립학교는 퍼블릭 스쿨이고 사립학교는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공립, 사립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나 중요한 게 사교육이 있어요. 사교육. 프라이빗 튜터링. 이 사교육은 프라이빗 튜터링 우리가 영어를 만든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큰 현상이 사교육에 있어요. 사교육 영역. 외국에는 사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취미 또는 문화예술 활동 이런 걸 위해서 사적으로 받는 것이 있는 거지 일부. 우리처럼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외교육을 하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그것이 같이 갖고 나가죠. 그래서 그런 데만 있어요. 그런 데만 있지 원래는 없는 건데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 있는데 다 사교육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프라이빗 영역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학교가 우리나라는 공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은 사교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게 만든 분류라 이게 어려운데 공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전체 국가가 공교육비라고 하는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공교육비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투자하는 돈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투자하는 돈이 있어요. 이걸 공부당 공교육비, 사부당 공교육비라고 해요. 거기에 플러스 사교육비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학원을 보내는 비용, 과외하는 비용. 아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개인 사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크게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것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적인 영역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왜 격차가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버는 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서 빨리 달라지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지금부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비 투자를 보면 한국이 2등이에요. 아이슬란드가 1등이고 우리가 1등, 2등 하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교육을 투자하는 돈은 우리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탑이다. 이건 좋은 겁니다. 일단 학교 교육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그 공교육비를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데 국가가 투자한 돈은 OECD 평균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저렇게 1등인데 OECD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국가가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학부모님들이 투자한 돈이 거의 1등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투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여행비, 교재비, 기타 여러 학교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드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다 학부모에 돈을 대는데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은 다 그거 자체도 다 학교에서 국가의 돈을 다 대는 거죠. 그 돈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지는데 급식 논쟁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텐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지금 다 무상급식을 국가가 하다가 홍준표 교육감님이 경상남도만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고 무상급식에 해당이 되는 저소득층은 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경상남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생각이 없으시군요. 무상급식 다 똑같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을 차별적으로 한다. 이건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계층만 급식을 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바로 급식비를 유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학부모님도 돈을 내는 거예요. 저소득계층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런 문제가 급식비도 역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좀 교육비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서 가계부담, 민간부담과 이제 가계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돈들인데 그 돈이 한국이 칠레 다음으로 높습니다. 공교육비에서 가계부담. 다음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죠. 사교육비.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학교 방과후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내는 돈인데 이 표를 보면 확실히 들어가지만 소득 100만 원 미만과 소득 지금 저쪽에 700만 원 이상 그 격차가 6만 8천 원에서 44만 원 6, 7, 42 7배네요. 이게 지금 10배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득을 구분해서 만약에 7단계나 8단계를 구분해 봤을 때 그러니까 10단계를 구분하게 되면 최하와 최고가 사교육비 규모 격차가 거의 10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은 6만 8천 원 내고 한 달에 6만 8천 원 내고 어디 가서 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건 평균이가 그렇지 정말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씩 돈을 내겠죠. 그렇게 해서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게 되면 교육의 기회라는 걸 갖다가 균등한 교육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그 원칙과는 완전히 유예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공동체의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이 확대되면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교육 투자는 세계 최고지만 그러나 많은 재원을 다 학부모님들이 의존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의존하는 재원들은 대부분 다 격차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률 유아단계 아까 제가 봤을 때 유아단계 취업률이 18등이에요. 80점. 근데 요거는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높긴 한데 공식적인 취업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투자도 사실은 공교육 초중등학교나 전체에 비해서 유아교육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누리과정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0.2 수준으로 해서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가계부담을 보면 역시 한국은 호주, 한국, 일본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 자유주의 모델 국가들은 다 사적인 부담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하고 같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교육의 과정 쪽에 들어와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교육의 기회 보면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과정 속에서 학급당 학생 수 보면 우리는 저 아래쪽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줄였지만 OECD 평균에 가려면 아직까지도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교육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교원일이나 학생 수 역시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막 80명 막 그렇게 막 되다가 그것이 줄고서 지금은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 줄여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많이 줄여왔습니다. 굉장히 국가가 교육 투자를 많이 해서 줄여나갔지만 아직까지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그 학습 환경에 대해서 피사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면서 조사했던 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학습 분위기 자체는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이에요. 일본과 한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 주어 짜는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습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 나타나 있어요. 다음
통합교육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 통합해서 그런 거와 구애 없이 다 같이 성적인 어떤 구별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지수를 보면 74.1로 나와서 21등 정도 돼서 다른 나라들이 더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가 1등하고 또 하나 특징.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계층, 하위 25% 저소득계층 중에서 높은 성취, 상위 25%의 성취를 보인 학생 비율을 봤더니 우리가 14.0% 1등입니다. 순위가 정말 자세한데 한국이 이쪽이 지금 한국이 1등으로 해서 핀란드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선진국 클럽일수록 이게 양극화가 두 사이클로 가서 이 못 사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약하다 보니까 뭐 대학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직업도 이렇게 좀 잘 못 가고 원하는 거 못 가고 해서 계속 어려운 계층은 남고 잘 사는 계층은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더 많이 벌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되는 구조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어요. 이것이 콜맨이라는 사람이 이 보고서를 내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걸 제시했는데 한국은 그러한 경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래도 이제 저소득계층 속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교육 공동체의 신뢰 및 행복 보면서 선생님과의 부정적인 관계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입니다. 자꾸 같이 가요. 일본하고 우리는 다 같이. 그 부정적인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 비율이 한국이 30%, 일본은 40%. 일본은 더 심각한가 봐요, 문제가. 네, 다음. 즐겁게 학습하는 학생 비율을 보면은 일본이 거의 이제 선진국 중에서 꼴찌가 수준이 가까운데 우리는 그래도 중간 쪽 위에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즐겁게 학습하는 거 그런 비율은 중간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행복지수. 행복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초등학교에 80% 행복하다는데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은 중2 때가 가장 떨어져요. 중2 때가. 고3 때도 물론 힘든데 중2 때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중3 때 조금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지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습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학습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2011년에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는 일본, 중국보다 우리가 행복지수가 우리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행복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학생들은 불행하다. 이런 것 측면에 어떻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여기 페어플레이라는 걸 빼긴 했지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좀 좋은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과정 중도 좀 약하고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육의 결과를 봤을 때 심리적 자질, 중등교육 이수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의 어떤 교육의 성취를 갖다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성적 평가에서 1등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중등학교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받은 것 중에서는 전체 성인 연령 19세부터 만약에 64세까지 보면은 성인 연령 대비는 한 4등 정도 하고 한 19세부터 40세 정도까지 젊은 연령층을 하게 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들이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높은 학력을 다 갖고 있고 우수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될 정도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성취를 이뤘어요. 다음. 그런데 시민성 수준, 여기서 첫 번째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이건 어른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학생. 아까 어른 제가 뭐 OECD 국가 꼴찌라고 했죠. 학생을 갖다가 학생의 미래에 이 사회 제도의 신뢰가 어느 정도 될지 아까 성인이 됐을 때 값을 예측한 거예요.
한국이 23개 나라 조사했는데 꼴등이에요. 학생들 자체도 이미 사회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성평등 의식. 학생들이에요. 이거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미래의 학생들의 어떤 성평등 의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 그 결과를 봤을 때 한국이 거의 하위권이에요. 놀랍죠? 어른도 아니고 학생들인데 성평등 의식 자체도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대체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게 어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사실 여러분 성격차 지수 우리나라 몇 등인지 아세요? 전 세계 국가 120몇 개 국장에서 우리나라가 110 몇 등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맨날 화가 나가지고 여성가족부 영화 나오면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글쎄요. 성격차 지수가 우리가 거의 100 하위 중에 하위예요. 이제 그걸 이런 걸 갖고 재는 겁니다. 막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 국회에 진출한 여성들, 또 어쨌든 뭐 등등해가지고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임금 격차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학생들 의식에도 반영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삶의 기회, 약간 사회의 질 부분은 워낙 낮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격차 부분을 보면은 고용률 수준은 보면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고용률 수준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가 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격차를 보면은 우리는 학력별 격차가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력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고용률 자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중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은 돼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오히려 취업도 잘 안 돼요.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함께 가기 때문에 취업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괜찮아요. 격차는. 다음. 근데 취업 자체가 어려워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교육 수준별 임금 격차도 임금 자체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요. 낮지만 학력별 또는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성별 격차는 좀 높이 있는데 학력별 임금 격차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가 100대 14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1 정도 봤는데 그런 격차들이 거의 지난 20년 보면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다, 다행히. 그런 점은 있죠. 차이는 있지만 격차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삶의 만족도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족도를 이게 만족도는 앞으로는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하면 좀 꼴찌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까? 어제도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뭐 우리나라 성인들의 뭐 30몇 %가 불만족하고 산다, 불행하게 산다라고 나와 있던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근데 그쵸, 교수님.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비우게 되면 방글라데시처럼 세계 최고의 네팔, 세계 최고 1등이에요. 욕심을 비우면 그런 환경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데, 욕심이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기대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게 낮은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행복 조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낮게 나와요. 그냥 우리의 국민성의 특징들인 것 같아요. 학생도 낮게 나오지만 학생은 이유가 있어요. 싫은 공부를 그냥 엄청나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싫은데, 행복 조사 나올 때 어른들은 뭐 비교적 잘 사는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다음. 학력별로 봤을 때는 좀 유의하게 했는데, 학력별로 봤을 때 고졸 미만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이건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이 더 일단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말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정의, 이제 교육 복지,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국가 찬사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60년의 이 경이로운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에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OECD 회의를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의 의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도 하고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월드뱅크라든가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한국은 굉장히 최고 인기 국가고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회의하게 되면
제가 2008년에 월드뱅크 회의를 동남아시아에 개최했을 때 그때 많은 나라들이 같이 있었는데 한 25개 국가가 있었는데 25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을 놓고 공식적으로 월드뱅크에서 물어봤어요.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싶냐, 일본의 모델을 배우고 싶냐. 거기에 있는 참여했던 모든 나라가 한국같이 한국을 배우고 싶다. 왜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까? 일본이 돈을 더 많이 대주는데 일본은 돈만 대주고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어려웠던 경험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배고팠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도와주면 마음으로 도와줘요. 선진국들은 돈으로 도와줘요. 돈으로 도와주는 거 충분히 받아봤는데 그거 갖고는 뭔가 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마음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자기네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델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의 이 발전 모델이 지금 뭐 여러 우리 기관에서 그런 대도국을 지원할 때 우리가 물리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우리의 경험을 갖다 함께 도와준 지원들이 정말 필요한데 어쨌든 그러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우리가 발전한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정말 그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이 경제 발전이 있지만 성숙한 사회를 갖다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불행하기도 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걸 우리가 실패했어요. 좋은 사회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실패라기보다도 우리가 한쪽에 너무 경도된, 편파된 어떤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다른 영역을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될 부분이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이게 질적으로 저는 성숙한 사회, 양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모델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선진국이지 그냥 문화선진국, 사회선진국, 선진국이지 경제선진국만 갖고는 뭔가 좀 되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격차도 큰 문제지만 발전 자체가 균형 있게 가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어서 중국에 아시잖아요. 중국의 여러 면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 의식의 수준이 너무나 지금 발전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경제 성장을 그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무의식이 됩니다. 제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의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이 정말 이렇게 지투국가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려면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이 개혁이 수반이 되는 힘이 기독교로부터 다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보다 좀 성숙한 가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취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한 모델입니다. 개인 발전, 뭐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일단 잘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아이 잘 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함께 발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체에서 공동선을 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자, ME, 미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M자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로부터 위로 변화되는 그런 노력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이제 개인의 성장, 개인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개인의 믿음 중요하지만 사회를 보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거로 예측됩니다. 아마 분명히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노력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교육정의 교육지표, 복지지표가 시사하는 과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맞게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 중요하다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지를 다 그냥 돈 나눠주는 것이고 복지에 갖고 있는 어떤 생산적인 측면을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라는 말도 했지만 그 생산 그 가치 선순환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복지를 그냥 돈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냥 돈 낭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쓸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측면 때문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우리가 이제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게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선진국 클럽에 합의된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하자.
그리고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다 달라요. 근데 이 무상급식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는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에서 자기가 방과후는요 저소득계층은 방과후 다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바우처를 내주면서 방과후 바우처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고 하면서 그 노출이 돼요. 신분이 노출이 됐을 때 학생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줘요. 근데 이게 논리상으로는 뭐 돈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공짜로 급식을 주느냐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거든요. 저 어렸을 때 누가 나이키 신발 하나 신으면 다 나이키 신발 신어야 돼요. 요즘은 프랑스 무슨 잠바가 그냥 교복이에요. 겨울 되면 다 프랑스 잠바를 하나씩 100만 원짜리 되는 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동그란 마크 있는 거. 그래 다 그거 없으면 그게 다 교복이 돼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는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지 않게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를 잘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노력한 다음에 합의를 이룬다. 합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합의를 못 이루고 그냥 이념 대결로 그걸 몰고 들어가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이들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못된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충분히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합의에 대한 논제. 그러니까 이 복지선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념화시키고 논쟁화시키다 보니까 싸움만 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별적인 복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 학생 지금 대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미흡하고 북한 이탈 학생들 한국에 오면 완전히 왕따 되는 것이고 적응하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통일되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학생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건 통일 이후에 수많은 정말 문제를 이제 잉태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문화 학생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 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도 탈락한 학생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가정에서도 이제 만일에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별로 부모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냥 이 푹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거리에서 사는 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학생이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시민성을 OECD 평균 수준 정말 높은 수준도 아니고요. OECD 평균 수준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교육 격차, 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평준화 정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고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를 갔다가 1974년에 평준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그전에는 뭐 어떻게 됐냐? 대학처럼 서열화되어 있던 정책을 갖다가 평준화시키면서 했는데 이 평준화 정책이 우리나라 교육이 균등하게 비교적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사 조사에 보면 별로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성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격차가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책들 덕분에 이제 계층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이 짧게 너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와 교회의 시대적 창구라고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가가요 지난 정부 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자, 그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사회를,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의는 없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할 테니까 표 달라라는 거는 정말 그리고 지역개발 이렇게 할 거니까 표 달라 이거는 정말 옛날 모델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경제적인 과제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기독교입니다만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원하는 노력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정의로운 사회라든가 평화로운 사회, 더불어 공생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아직 여전히 굉장히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도 앞두고 있고 통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질 텐데 이러한 것들이 통일이 우리 국가에게도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굉장히 큰 지지를 전 국민으로 받았습니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신앙을 강조하고 뭐 교회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좀 교회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회에 관심을 끌 정도로 좀 이렇게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막 사회에 부각이 되면서 그런 정치 현상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교회는 이 가난에서 탈출한 경험인데 하나님의 정말 큰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한동대 표어처럼 한동대 김영규 총장님이 맨날 하는 거겠지만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어떤 시대적인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시대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우리가 주어진 시대적인 책무를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저도 노력하겠지만 젊은 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약간 좀 딱딱한 강의였어요. 사실은 이게 좀 생각해보는 강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하는 어떤 그런 강의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